지난 4월 18일 도심의 정적을 깨는 아주 특별한 공연이 펼쳐졌다. 지나던 사람들은 악기의 신기한 모양에 시선을 멈추고 그 소리의 독특함에 귀를 쫑긋 세운다. 악기를 따라가 보니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물건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온다. 신선한 충격이었고요. 원천은 저런 폐자재를 활용을 해갖고 저런 소리가 나왔다는 게 되게 신기했고. I just know a very special person created this, and all of the people in it are just so incredible. 생태주의 퍼포먼스 그룹 놀이단. 버려진 폐기물을 재활용한 악기로 즐거움을 디자인하고 선물하는 것이 이들의 역할. 한때 버려졌으나 멋진 악기로 환생한 폐품. 이들뿐만이 아니라 쓰레기가 지금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하자센터. 놀이단의 악기가 태어나는 곳이다. 악기의 첫 울음은 거칠다. 제대로 된 악기의 음을 갖추기 위해선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다. 악기의 특징을 알고 그 악기에 관심을 가져야만 제대로 된 소리가 나기 때문이다. 솔샷 플러스 20. 솔라, 시, 도, 레, 미, 파, 솔. 근데 저희 악기도 모든 악기가 다 그런데 그날 날씨, 온도, 습도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다 음이 영향을 받아요. 매번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다시 음을 튜닝해야 되는데 오늘도 벌써 보니까 얘가 솔 음이 나야 되는데 체크를 해보니까 파 음이 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제 음을 높여야 되니까 다 일단 음 체크를 하고 이제 갈아내야죠. 음을 더 짧게 만들면 음이 낮아집니다. 놀이단에선 악기 고유의 소리를 찾아내는 것도 연주자의 몫이다. 세게 쳤으니까 올라간 거야. 그래서 튜닝을 할 때는 너가 보통 공연을 할 때 치는 세기만큼 해서 튜닝을 해야지. 이렇게 소리를 찾아내는 작업이 끝나면 악기는 고유의 이름을 갖게 된다. 길이와 두께가 서로 다른 폴리에틸렌 파이프를 이어 만든 한내. 넓디 넓은 강줄기를 닮았다에 붙여진 이름이다. 16개의 알루미늄 판과 공명통에서 은은한 울림소리를 내는 은몽. 은빛 빗소리의 꿈이란 뜻처럼 때론 작고 부드러운, 때론 출렁이는 파장을 선물한다. 고몽. 공사장 받침목으로 쓰는 나왕 조각으로 만들어졌다. 오랜 세월의 기억을 담아내듯 깊은 울림을 준다. 놀이단 악기를 만들 수 있는 재료는 따로 정해지지 않는다. 비록 작은 쇳조각이라도 소리를 내는 모든 것은 악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놀이단의 생각이다. 악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재료이기 때문에 재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악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똑같은 재료라고 할지라도 지역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재료를 가지고 다른 악기를 만들기도 하고 어느 지역에 가면 또 그 똑같은 악기를 가지고 또 다른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고요. 공장에선 움직이는 악기, 스프로킷 제작이 한창이다. 전선을 땅에 묻거나 가스 공급에 사용되던 대형 폴리에틸렌 파이프. 과거엔 쓸모없이 버려졌지만 스프로킷엔 없어서는 안 되는 악기의 재료다. 악기를 구성하는 재료 하나하나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흔히 재활용품이라고 하면 뭐 버려진 것들 또는 뭐 쓰지 못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것처럼 음악이나 어떤 예술을 하는 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물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음악이 되고 그게 예술이 된다.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 속으로 가기 위해 재활용 악기는 바퀴를 달고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버려진 폐자재로 땅속 어딘가에 묻혀버릴 운명이었던 쓰레기가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음악이 필요한 이들에게 언제든 달려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누군가에겐 쓸모없이 버려졌으나 필요한 또 누군가에겐 자원이 되는 쓰레기. 그렇다면 내가 버린 쓰레기는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쓰레기의 기나긴 여정이 시작되는 곳이다. 이곳에 살고 있는 박광희 주부의 주방을 엿봤다.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후 주부 경력 40년의 베테랑인 그녀에게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쓰레기를 버리는데도 돈이 드는 세상이 되면서 분리수거에 신경을 쓰게 된 것이다. 발생하는 대부분의 쓰레기들은 비닐봉투나 종이팩 같은 다양한 포장재들이다. 해마다 조금씩 쓰레기 배출 요령이 바뀌기 때문에 분리수거 업체에서 제공한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곤 한다. 저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분리를 좀 철저히 하면 그 수거해 가시는 분들도 편하고, 특히 다른 거는 그런 대로 아파트에서 잘 되고 있는데 음식물에 그 물기 제거하는 거, 그것만 좀 저희가 조금 신경을 쓰면, 아파트 단지는 그런 대로 개몽이 잘 돼 있어가지고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동주택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와 종량제 쓰레기는 매일, 분리수거 쓰레기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씩 정해진 날짜에 배출을 하고 있다. 분리수거 전날 저녁, 그동안 박광희 씨 댁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던 쓰레기가 세상 밖으로 나왔다. 분리수거함에서는 또 한 번의 분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각 가정에서 제 역할을 다한 쓰레기는 재활용을 위해 새로운 주인을 기다린다. 다음 날 새벽, 재활용 쓰레기의 주인이 찾아왔다. 분리 배출된 쓰레기는 수거업자에게 월 수백만 원에 팔려나간다. 사람의 손으로 옮기기엔 엄두도 못 낼 정도의 엄청난 양이 재활용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이다. 종류별로 나뉘어진 쓰레기들은 재활용 업체로 보내지는 차량에 가뿐하게 오른다. 드디어 마지막 차량이 출발하고 쓰레기들의 긴 여행이 시작된다. 오랜 세월 괭이 갈매기가 삶의 터전으로 삼아왔던 이곳. 지난 92년 바다를 메워 만든 이 땅이 수도권 매립지가 되면서 종량제 쓰레기의 무덤이 되고 있다. 간척공사로 바다를 잃은 괭이 갈매기들은 먹이를 찾아 쓰레기 위를 어슬렁거린다. 때때로 음식물 쓰레기가 종량제 봉투에 담겨 이곳으로 오기 때문이다. 이제 매립지를 뒤지며 사는 괭이 갈매기만이 쓰레기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한다. 매립지를 오가며 분주하게 생활 폐기물을 실어 나르는 차량들. 이곳 수도권 매립지의 처리량은 전국 322개 매립지의 54%에 달한다. 지난 4월 멀리 외국에서 손님이 찾아왔다. 월드뱅크 관계자와 파키스탄 펀잡주 폐기물 담당 공무원들이 한국의 폐기물 처리 시설을 방문한 것이다.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기 시작한 파키스탄에선 폐기물 처리 기술을 두고 스위스와 한국 두 나라를 저울질하고 있다. As a World Bank staff, I have seen dozens of landfill and in many different countries. And this is one of the most economically,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economically efficient system as far as I see. 세계 폐기물 처리 선진국을 두루 살펴본 이들이 놀란 한국의 매립 쓰레기 처리 기술은 과연 무엇일까?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먼저 수도권 매립지의 매립 과정을 살펴보면 4.5m 높이로 쓰레기를 쌓고 그 위에 50cm 높이로 흙을 일정하게 쌓는데, 이런 과정을 8번 반복하게 되면 높이 40m의 작은 고원이 만들어진다. 수도권 매립지의 경우 첫 번째 공구가 이미 매립이 완료됐다.
현재 쓰레기 매립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두 번째 공구. 한정된 매립지에서 매립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쓰레기 부피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미 매립이 완료된 1공구와 2공구에서는 쓰레기 분해 과정에서 발생되는 매립가스를 포집하고 있다. 그동안 매립장 주변의 악취와 대기오염을 일으켰던 매립가스를 재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지금 매립가스는 1, 2매립지에서 포집을 돼서 이것을 지금 현재 그 발전 터빈을 돌려서 전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간 그 전력 판매량은 한 200억 정도 되고 이것을 중유로 환산하면 약 한 50만 배럴, 돈으로 하면 250억 정도 수입 대체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60만 가구에 공급 가능한 전기가 만들어진다. 또한 발전 과정에서 생기는 열을 매립지 안에 테마파크를 조성할 꽃들을 키우는 온실에 난방으로도 활용하고 있다니 일석이조인 셈이다. 폐기물 자원화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한국의 폐기물 처리 기술은 놀라움 그 자체다. Everything, the whole thing, the whole process, the whole development, the whole park is super impressive, I would say. I mean, you've done a wonderful job here, and that is why we are here. That this is probably the best facility in the world and the largest also. And I think that we should learn from your experiences and replicate the same in Pakistan, and we are just ready to do that. 그동안 쓰레기 매립 과정에서 발생돼 심각한 토양 오염을 일으켰던 침출수 문제. 침출수 처리장 운영을 통해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다. 과거에 쓰레기장이란 오명을 가지고 있던 매립지는 이제 위생 매립지란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처리 과정을 거쳐 깨끗하게 정제된 침출수가 개울로 흘러나오게 된다. 과거엔 꿈도 꾸지 못한 기술이었다. 세계는 지금 버려진 쓰레기 더미, 폐기물을 활용하는 한국의 폐기물 자원화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6년 OECD 환경 성과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한국이 폐기물 관리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였고 OECD 국가들 중 최고의 성과를 여러 분야에서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 정책 및 쓰레기 종량제를 통해 달성된 것이다. 2003년 거의 모든 폐기물의 4분의 3 정도가 재활용됐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쓰레기 종량제 이후인 98년부터 쓰레기 매립량은 꾸준히 줄고 있으며 재활용량은 늘고 있다. 이제 재활용 쓰레기의 자원화를 위해 한 단계 도약해야 하는 시점에 선 것이다. 암사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배출된 재활용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 이곳으로 들어온 재활용 의류의 경우 먼저 수출용과 내수용으로 분류가 되고 일정한 돈을 받고 재활용 업체로 넘겨진다. 병의 경우엔 재활용도가 비교적 높다. 공병의 경우 재사용 업체로, 깨진 병은 다시 녹여서 병으로 재활용된다. 고철과 함께 비교적 재활용률이 높은 캔. 1인당 한 해 120개를 소비한다는 버려진 캔의 재활용 과정을 쫓아가 봤다. 수거업체를 통해 들어온 캔의 대부분은 압축 공장으로 보내지게 된다. 수십 종류의 캔들이 뒤엉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동하면 강력한 자석을 통과하는 동안 알루미늄과 철캔으로 자동 분리가 된다. 이렇게 분리된 철캔은 부피를 줄이기 위해 정사각형 형태로 압축돼 나온다. 알루미늄 캔 역시 재활용을 위해 압축 과정을 거친다. 그렇다면 부피를 줄이고 가뿐하게 출발하는 철캔이 가는 곳은 어디일까? 차로 꼬박 6시간 이상이 걸려 도착한 곳은 남해 끝 광양의 한 제철소.
커다란 자석이 무작위로 선정한 캔 더미. 육중한 기계의 떨림과 동시에 캔 더미는 부서지고 순도 검사를 받는다. 이물질이 많으면 그만큼 재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금속캔 생산자들이 의무적으로 재활용해야 하는 캔의 양은 한 해 18만 톤. 그중 이곳에서 12만 톤이 재활용된다. 바스켓 가득 캔이 담겨지고 용광로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한다. 그렇다면 버려진 캔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사람들이 캔을 마실 때 끝까지 다 마시는 게 아니고 어떤 것들은 부분적으로 남아 있기도 하고요. 또 그 캔의 껍질은 항상 이렇게 주석으로 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제강 공정에서 사용할 때 처리하기 힘든 그런 화학 성분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캔의 꼭다리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은 사실은 우리 그 전기료 안에서 녹일 때 그 전기료를 보호하는 내화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악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원료를 쓸 때는 뭐 썩 좋은 원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어떤 그 불리한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이제 고철들이나 다른 원료들과 섞어서 우리들에게 맞도록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1500도씨의) 전기로 시뻘건 불길 속에서 캔은 녹기 시작하고 새로운 탄생을 위해 꿈틀거린다. 갓 태어난 철판은 아직 불덩이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그렇지만 머지않아 곧 차가운 철판 본연의 모습을 찾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철강의 양은 연 180만 톤. 파이프 강관, 구조용 철골 등 주로 건설 자재로 활용된다. 캔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캐니 빌리지. 국내에선 유일하게 어린이 전용 환경 전시관으로 금속캔 재활용 홍보관이다. 캐니 빌리지는 어린이들이 쉽게 금속캔을 부를 수 있도록 바꾼 캐릭터 캐니가 태어나고 생활하는 마을이란 뜻. 이 안에서 지구 환경과 캔의 정보를 배울 수 있다. 대부분의 관람객은 아이들이다. 아이들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몸으로 캔 재활용을 느껴본다. 한 해 자신이 사용하는 양만큼 묵직한 캔의 무게를 느끼면서 환경에 대한 의식도 한 걸음 다가서게 된다. 특히 캐니마트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다. 캔의 사용 방법과 재활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냉장고를 직접 열고 철캔인지 알루미늄 캔인지 구별해낸다. 재활용 캔을 다시 갖고 오게 되면 아이들에겐 상으로 모형 동전이 주어진다.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밴 재활용 습관은 자원순환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유리병 수거업체. 수도권에서 수집된 병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온다. 병이 깨지지 않도록 일일이 손으로 병을 골라내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다. 이렇게 선별된 병들은 병의 모양, 색상, 브랜드에 따라서 분류된다. 유리로 혼동하기 쉬운 사기, 도자기 등은 재활용 대상이 아니다. 재활용 병 가운데 드링크병의 경우 재사용률이 높다. 드링크병은 병세척 전문 업체에서 깨끗이 씻어 다시 드링크병이 된다. 병을 씻어서 다시 사용하는 경우는 뚜껑을 닫아서 버리는 게 좋다고 한다. 뚜껑을 분류해서 버려주시게 되면 운송 과정 중에 이렇게 파병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재활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뚜껑을 씌워서 주시면은 재활용률이 좀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끼워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재활용할 수 없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분리 배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는 열심히 이제 분리 배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재활용할 수 없는 것들도 같이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하기 때문에 이 부담이 어디로 가냐면 재활용 업체에서 이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활용 업체에서는 재활용할 수 없는 것들은 다시 선별을 해서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활용할 수 없는 것들을 선별해야 되는 부담들이 있고 이 선별한 폐기물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비용 부담을 안고 있는 거죠. 서울 서초구. 지난 2004년 1월부터 주택가에서도 재활용 쓰레기 배출 과정에서 분리 배출 시스템을 선택 운영하고 있다. 서울 29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시행하면서 초기엔 어려움도 많았다. 불편함과 어려움을 호소하던 주민들도 분리 배출의 효과를 체험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8가지로 이렇게 세세하게 하지는 않고 한 대분류 한 4가지 정도 해놓고 배출하기 전에 이제 소분류를 좀 하고 하는데 사실 이제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불편한 게 있긴 하죠. 이게 뭐 한 군데로 이렇게 넣어놨다가 또 매번 나올 때마다 배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환경이 깨끗하고 또 버릴 때 미리 이렇게 조금씩 분리를 해놓으면 시간이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 있고 이제 시간도 단축되고 하니까 뭐 편해지는 거에 비하면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수집된 재활용 쓰레기들이 모여드는 서초구 재활용 집화장. 하루 150톤에 이르는 재활용 쓰레기들이 이곳으로 들어온다. 종류별로 분류된 쓰레기들은 분리 선별 과정이 생략되면서 연간 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29명의 인원을 감축했다. 또한 재활용 업체를 통한 연 5억 원의 판매 대금 수익을 얻어 서초구 내 뒷골목 청소에 쓰고 있다. 제작진은 분리수거 쓰레기의 재활용 과정을 쫓다가 난관에 부딪혔다. 재활용이 어려운 쓰레기 가운데 하나인 필름류 플라스틱을 만나게 된 것이다. 지난 2004년부터 필름류 플라스틱, 즉 라면 봉지, 과자 봉지 등의 쓰레기가 분리 배출되고 있다. 한 번 만들어지면 땅에 묻어도 몇백 년을 썩지 않는다는 필름류 플라스틱. 해안은 과연 없는 것일까? 최근 물에 녹는다는 플라스틱 이용기가 상용화되면서 일반인에게 선보이고 있다. 이른바 친환경 생분해성 제품. 과연 플라스틱 이용기가 물속에서 분해되는 것이 사실일까? 6시간이 지나자 용기가 흐물흐물해지며 녹기 시작했다. 얼마 후 마치 종이를 찢는 것처럼 플라스틱 이용기가 쉽게 찢어졌다. 전분, 미네랄, 식품 첨가물 등 100% 순수한 자연 소재를 사용한 생분해 플라스틱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존의 플라스틱 대안으로 속속 개발되고 있다. 옥수수가 자라서 그 옥수수를 이용해서 생활용품, 가정용품, 산업용품을 만들게 되고 그 제품들을 인간들이 사용을 하고 사용 후 폐기를 하게 되고 폐기를 한 제품들이 자연으로 돌아가서 썩어서 흙 속에 일부 영양분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영양분을 다시 식물이 흡수를 해서 또 다른 옥수수를 만들고 이런 류의 반복되는 선순환 구조를 깨게 되면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석유화학 제품들이 썩어서 없어지는데 300 내지 500년이 걸립니다. 그 썩어서 없어지는 기간을 3개월, 6개월, 9개월로 단축을 시키게 되면
그 자연계 선순환 구조가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남의 한 도시락 배달업체. 이곳에선 얼마 전부터 생분해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고 있다. 다른 배달 음식점보다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조미형 씨가 이곳을 고집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몰랐는데요. 먹다가 보니까는 플라스틱 용기도 아니고 좀 특이하다 생각해서 물어보니까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 호르몬 걱정도 많이 했는데 이거는 친환경 제품이라고 해서 먹을 때도 안심이 되고 버릴 때도 음식물 쓰레기로 이렇게 버릴 수 있으니까 편리하고 그래서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자연 조건 속에서 미생물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 분해되는 식물성 녹말 전분이 주재료인 생분해성 플라스틱. 필름으로 만들어진 후 성형 과정을 통해 다양한 용기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강원도 원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생활 쓰레기로 만든 고체 연료가 생산되고 있는 곳이다. 지난해 10월부터 가동을 시작. 하루 80톤의 생활 쓰레기를 처리해 40톤의 RDF, 즉 폐기물을 재활용한 고체 연료를 생산하고 있다. 그동안 땅속에 묻혀 사장됐던 매립 쓰레기가 무연탄보다 저렴하고 열량이 높은 연료로 탄생되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활용도가 낮았던 필름류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기대도 크다.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제조 과정 또한 과거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선입견을 깬다. 깨고 말려서 단단하게 만들어져 나오는 고체 연료. 필름류 플라스틱 재활용, 재발견의 순간이다. 쓰레기는 하루에 한 200톤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저희 RDF 시설에서 하루에 80톤 정도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원주시 생활 쓰레기 한 40%를 그 고체 연료로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매립량을 감소시켜서 매립장 사용 기간을 늘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소각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했는데 주민들 반대 때문에 사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RDF 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제 해외 선진국이나 그런 데 많이 견학을 통해서 보다 자원화하고 친환경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초봄을 훌쩍 넘긴 3월. 황사를 동반한 폭우가 갑작스럽게 추위를 몰고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어느새 보일러는 벌건 불꽃을 피우며 세차게 작동하고 있다. 얼마 전까진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 이 화훼단지에서 사용되는 연료는 원주에서 생산한 고체 연료 RDF. 기존 연료량의 3분의 1이 사용되지만 난방 효과는 다른 연료 못지않다. 차가운 빗줄기에도 불구하고 14,000평의 유리 온실과 비닐하우스 안은 봄을 넘어서 여름을 향하고 있다. 온도 변화가 가장 심한 봄, 가을은 화훼 농가에겐 연료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 겨울이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고온성 작물이나 이런 이제 원예 작물들을 안에서 재배하려면은 많은 난방비가 들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RDF 보일러를 2-3년 전부터 가동하면서부터는 그동안 들던 난방비의 약 60% 이상이 절감된 걸로 저희는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같이 이제 이런 비가 오는 날씨라든가 이런 날에는 주간에도 저희가 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동안은 난방비 부담 때문에 저희가 난방을 하고 싶어도 좀 뭐랄까 잘 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RDF 보일러가 저희가 설치된 이후로는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부담 없이 필요한 시점에 저희가 난방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필름류 플라스틱을 포함한 생활 폐기물 자원화 기술 가운데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RDF. 높은 열량과 경제성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자원화를 위한 숙제를 더불어 짊어지게 된 것이다. 문제는 그것도 역시 소각장보다는 연료의 질이 일정 정도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관리하기 컨트롤하기 좀 수월하죠. 근데 이제 여전히 거기에도 소각이 일종이라는 본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발생시키는 문제 여전히 남아있고, 또 그것이 어떤 시설이 지어지면 그 시설과 연관되는 시설들이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되어 줘야 됩니다. 발전 설비, 시멘트 소성로 이런 시설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또 문제로 지금 대기가 되어 있거든요. 시멘트 보일러 연료가 안전하냐, 다 오지에 있기 때문에 별로 느끼지 않을 뿐이지 이건 또 다른 문제로 지금 대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검증돼야 될 문제입니다. 멋지게 늘어선 가로수들을 지탱하고 있는 가로수 보호대. 지나는 이들의 쉼터로도 활용이 가능한 이것은 필름류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만든 제품이다. 겨울 문턱을 넘어선 2월, 아직 옷을 입지 않은 검은 플라스틱 성형물들이 쌓여 있었다. 이곳을 찾은 이유는 플라스틱 박사라는 별명을 가진 이용호 씨를 만나기 위해서다. 20살이 넘기도 전에 플라스틱의 매력에 빠진 그는 60을 훌쩍 넘긴 노인이 됐다. 공장의 한쪽을 가득 메운 필름류 플라스틱. 그는 이 필름류 플라스틱 재활용 연구로 또 시간을 훌쩍 떠나보내고 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재질로 된 필름류 플라스틱의 경우 녹는 점이 달라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 그러나 수많은 실험과 시행착오 끝에 필름류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을 개발해낸 것이다. 엄밀히 따지면 4가지 이상 5가지 화학 복합 물질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거를 다시 용융을 시켜서 뭘 만들어야 되든지 제품을 만든다든지 상품화 시켜야 되겠는데 어디다가 주안점을 두느냐, PP다 두느냐, PE다 두느냐, 은박지에다 두느냐, 인쇄물 잉크에다 두느냐,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용융점도 다 틀리지, 물성도 틀리지,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한 군데를 응집시켜서 제품을 만들거나 재활용한다는 데는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고 실험이 필요합니다. 용융점이 다른 필름류 플라스틱에 보조 재료를 섞어가며 용융점을 맞추면 서로 다른 물성들이 혼합된다는 원리다. 성형 과정을 거쳐서 나온 제품. 이용호 씨에게 이 제품들은 오랫동안 품어온 자식과도 같다. 칠갑산을 오르는 등산로. 오랜 세월 등산객의 발길이 머물렀을 법한 계단을 이루는 것은 플라스틱 성형품이다.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경계석도 역시 플라스틱 성형품이다. 시멘트보다 강해 깨지지 않아 오랜 세월 비바람과 충격에도 견뎌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용호 씨의 오래된 창고에는 아직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제품이 가득 쌓여 있다. 때론 시멘트 대체품으로, 때론 철제 대체품으로 수없이 많은 제품들이 만들어졌으나 재활용품에 대한 벽은 아직 높기만 하다. 쓰레기가 이게 혐오 물질이고 쓰레기가 아니고 이게 골칫거리가 아니라
제 눈은 제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우리 같은 기술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진짜 보물이죠. 보물. 예, 우리가 폐타이어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지금 시멘트에 에너지원으로 많이 들어가요. 근데 한 곳에서 뭘 하냐면 이걸 갈아가지고 우리 보도블럭 까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쿠션이 있는 보도블럭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는 시멘트 공장에 들어가는 건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거고, 보도블럭 하는 거는 원료로서, 그죠? 물질 재활용이에요. 그럼 어느 쪽에 더 부가가치가 높고 어느 쪽에 더 지원이 돼야 되냐 따져봤을 때는 당연하게 물질 재활용 쪽에 비중을 두고 지원이 더 강화가 돼야 되죠. 그죠? 근데 지금 현재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아요. 구조가. 역으로 시멘트 쪽으로 들어가는 걸 돈을 더 많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것은 비단 필름류 플라스틱뿐만이 아니다. 매년 1억 5천만 개가 발생되는 형광등의 수거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서 수거된 폐형광등을 재활용하는 이 업체의 경우 재활용량은 연간 2,200만 개에 불과하다. 국내 3개의 공장 가운데 가장 큰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장의 연 가동률은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수은이 함유된 형광등은 깨지게 되면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무기로 돌변한다. 때문에 형광등 재활용 공정은 모두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양쪽에 알루미늄 마개를 빼어낼 때 발생된 수은은 카본 필터로 모아진다. 분말가루 형태의 수은은 이렇게 액체와 함께 분리된다. 형광등 한 개에 담긴 수은의 양이면 새끼 토끼 한 마리가 죽을 수 있다. 형광등에선 알루미늄도 분리된다. 하지만 재활용하기엔 경제성이 떨어진다. 유리의 경우도 재활용이 불가능한 소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매립된다. 결국 꼭 필요한 형광등의 재활용은 경제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외면받아온 셈이다. 형광등 가격이 개당 2,500원이라고 봤을 때 그걸 가져와서 재활용함에 있어서 유리하고 플라스틱하고 알루미늄하고 파우더하고 수은하고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그 중에서 돈이 될 수 있는 건 알루미늄인데 그거가 한 1원에서 2원 정도의 가치뿐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매립을 하고 있고요. 돈을 주고 다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건 뭐 전혀 그 형광등에 대한 재활용 가치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정부는 이러한 폐형광등과 폐가전제품 등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0년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도입했다. 그동안 정부나 소비자에게만 지우던 가전제품 등의 재활용 책임이 생산자에게도 부여된 것이다. 특히 아무렇게나 버려져 환경오염을 유발하던 가전제품의 전국적인 회수가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재활용 체계가 구축됐다. 또한 가전제품의 경우 분리 과정에서 니켈, 구리, 금 등의 값나가는 금속이 회수된다. 자원 고갈의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지금 가전제품의 재활용 속에서 도시 속 작은 금광이 발견되는 순간이다. 그래서 재활용 산업을 도시광업이라 부르는 것이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 가운데 하나인 닭튀김 요리.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치킨을 만들어내는 폐식용유의 발생량도 많다. 이렇게 외식업체를 비롯해 국내에서 발생되는 폐식용유 양은 한 해 약 18만 톤 정도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수거되는 양은 약 13만 톤으로 사료, 비누, 난방유로 재활용된다. 그리고 수거된 폐식용유 가운데 약 3만 6천 톤은 바이오 디젤이란 연료로 재활용된다. 수거 차량을 따라 도착한 곳은 한국에 하나뿐이라는 폐식용유 바이오 디젤 업체. 도착과 동시에 파이프를 연결하면 폐식용유는 힘찬 박동을 하며 원료 저장 탱크에 담긴다. 폐식용유는 메탄올과의 화학 반응을 거치면서 바이오 디젤과 글리세린으로 분리된다. 들어올 땐 폐식용유였으나 나갈 때는 바이오 디젤로 변신한다. 바이오 디젤은 고소한 냄새가 나는 친환경 연료인 것이다. 일반 하천에 버려져서 어떤 환경 오염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다시 재활용, 친환경 연료 바이오 디젤을 생산함으로써 요 버려짐으로써 그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요 바이오 디젤을 생산함으로써 바이오 디젤을 우리 일반 수송용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대기 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바이오 디젤은 대형 정유사로 보내지고 작년 7월부터 시판되는 디젤의 바이오 디젤 0.5%를 의무적으로 혼합 활용하고 있다. 또한 전체 바이오 디젤 사용량의 20%를 폐식용유 바이오 디젤이 차지하고 있다. 폐식용유를 활용한 바이오 디젤은 유채와 같은 농산물 원료보다 값이 싸고 생산량이 안정적인 장점이 있다. 기업의 연구 개발과 정부의 자원 정책이 조화를 이루며 그린 에너지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다. 더불어 진정한 폐기물 자원화를 이루기 위한 또 하나의 숙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삼청동 골목을 지나다 보면 특이한 카페를 발견하게 된다. 형형색색의 지붕이 마치 물고기의 비늘을 연상하게 한다. 매끈한 금속 재료로 보이지만 사실 공사장에서 버려진 통을 재활용해 이어 만든 것이다. 곳곳에 재활용 자재의 흔적들이 엿보이는 이곳. 사람들은 오래되고 편안한 분위기를 찾아 이곳으로 온다. 오래 앉아 있을수록 편안한 느낌. 재활용 건축가 원희연 씨만의 독특한 시선에서 출발했다. 바깥에 그 드럼통은 이제 공단에서 남동공단에서 저런 드럼통이 많이 나오는데 그 건물이 비가 많이 샜어요. 그래서 저기 조족조 건물인데 그 비가 많이 새가지고 외장을 뭐로 할까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저걸 했는데 저기 굉장히 비를 잘 막아주고 있어요. 우아한 와인잔을 걸어놓은 둔탁한 철근. 이렇게 보니 나름 운치가 있다. 지붕 구석에 숨어있던 재활용 스피커. 2층으로 오르는 계단. 가만히 보면 공사판에만 있을 법한 물건들이다. 목재 기둥 같은 경우는 이제 감벌목인데요. 이제 목재로서 가치가 없는 휘어지고 그런 나무 여기 같은 경우가 썼고요. 바닥은 이제 나무 상자를 갖다가 폐기 처분하는 걸 우연찮게 구해가지고 목재가 괜찮아가지고 요거 바닥에 썼고요. 그리고 이제 철근 같은 거는 이제 건축 현장에서 잉여품이나 아니면 저기 철거하고 남은 거 그거 이제 고물상으로 넘긴 거를 또 우연찮게 찾아가지고 사용했고. 몇 년 전 완성했던 원희연 씨의 작품 12주란 건물. 그의 작품 세계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귀기스럽기까지 한 건물의 표면은 시멘트를 굽기 전 사용한다는 거푸집. 그는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도 오래되거나 버려진 폐자재를 활용한다. 손길이 가고 세월을 먹은 것들의 독특한 손맛이 좋기 때문이다.
불현듯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작업을 하던 중이라도 근처 고물상을 뒤진다는 원희연 씨. 그에게 버려진 재활용 자재들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 제가 고른 이런 나무 같은 경우는 제재소에서 이제 저기 원목을 가공했을 때 같은 사이즈 부피로 치면은 이것이 더 가격이 비쌉니다. 이게 한 30여만 원 정도 하는데요. 가격이 더 비싼데도 이걸 쓰는 이유는 일단 저기 환경적인 문제, 재활용하는 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가공하면은 새로 제재한 나무보다 표면 질감이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 이미 저기 세월을 먹고 그래가지고 변형도 없고, 또 이거를 가공했을 때 표면 질감이 나무를 막 제지했을 때 그 질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재활용에 대한 또 다른 시선을 가진 이를 찾아간 곳은 산 좋고 물 좋은 양평에 위치한 한 폐교. 이곳에서 그래픽 디자이너에서 환경 지킴이, 재활용 공예가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 주인공 연정태 씨를 만났다. 그는 버려진 합판을 이용해 간단한 재활용 장식장 제작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했다. 얼마 후 말끔하게 잘려진 합판이 그의 손에 들려나왔다. 못 하나 박지 않고 손으로만 이어 맞춘 장식장은 더 이상의 꾸밈도 필요 없이 그 자체만으로 훌륭한 작품이었다. 버려진 48 사이즈 합판 한 장에서 자기가 구성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장난감 같은 이런 가구를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가구에서는 조립할 때 공구가 사실 고무망치 정도, 그것도 없어도 되도록 완전히 아이들 장난감 같은 조립형으로 구상을 했고, 그러면서도 견고함과 그런 것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작업은 이제 샘플 작업이기 때문에 좀 거칠게 마감을 했지만요. 실제로 작업에서 좀 더 이제 마감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도장을 더한다든가 하면서 아주 건 모양으로도 훌륭한 작업을 개인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의 하나입니다. 빌딩이 빼곡하게 들어찬 종로의 한 건물. 이 건물 옥상엔 뜻을 같이 한 두 사람이 만든 아주 특별한 공원이 있다. 곳곳에 엿보이는 재활용 흔적들 가운데 가장 시선을 끄는 것은 녹색의 지붕. 버려진 기와의 구조를 닮은 페트병 800여 개를 이어붙인 대공사 끝에 탄생된 것이라고 한다. 재활용이라는 거는 사실 예전에는 특별한 개념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였습니다. 다행히 이제 인류가 한 20-30년 전에부터 그런 문제들을 자각하기 시작했고, 재활용이라는 그런 개념을 이제 개념화하기 시작한 것인데 늦었지만 다행이긴 하죠. 그런데 재활용은 무슨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통 일반 사람들이 산업화 과정에서 모든 물건들을 전부 이제 기업이 만든 물건들을 구입해서 쓰게 되고, 그러면서 기업이 만든 물건에 너무 길들여져 있다는 거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인사동. 이곳엔 재활용 제품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는 이들이 있다. 매장에 들어서면 여느 매장과 다름없어 보인다. 매장을 둘러보다 만나게 되는 상품 속에선 곧 특별함을 발견하게 된다. 옷 하나하나가 독특한 개성과 세련된 디자인의 제법 고가의 상품이다. 또 하나, 제품들이 모두 버려진 폐의류와 폐가죽 등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에코파티메아에서 가장 경이로운 제품인데요. 보시면 여기는 셔츠고 여기는 자켓이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가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그냥 이렇게 놓여 있을 때는 뭔지 모르셨다가 이렇게 들어보시고 가방이라는 거 아셨을 때 가장 놀라고 재미있어 하시는 작품 중에 하나고요. 저희가 자세히 보면 여기가 티셔츠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티셔츠를 이렇게 저희가 하나하나 다 잘라서 실처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뜬 거죠. 택인데요. 전에는 이런 티셔츠였는데 이렇게 모자가 됐다는 그런 택입니다. 그냥 앞에서 보시면은 자켓 같은데요. 뒤를 이렇게 보면 여기가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플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멋스럽게 이렇게 두르는 목도리로 만든 거고요. 얘도 택을 잘 보시면 여기 두 종류의 옷을 패치워크해서 하나로 만들었다는 그런 대목법. 옷을 고르는 손님들은 그 옷의 현재뿐만이 아닌 과거도 함께 알게 된다. 이런 제품으로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과거에 이 옷의 과거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니까 아, 이런 제품으로도 만들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거기다 넣어가시면 되겠죠? 저희 쇼핑백을 따로 안 만들어서 이렇게 현수막 가방으로 쇼핑백을 대신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현수막으로 만든 가방이고요. 나중에 시장 바구니로도 쓰실 수가 있어서. 어느 하나 닮은 구석이 없는 고릴라 캐릭터 인형. 이 인형의 과거는 옷을 만들고 남은 짜투리천이다. 재활용의 묘미가 느껴지는 순간이다. 가방과 지갑은 더 흥미롭다. 새로운 제품 못지않은 재질과 디자인은 과거조차 상상하지 못할 정도다. 지갑의 과거는 버려진 가죽 소파. 그대로 두면 매립, 소각될 다양한 고급 가죽들이 생명을 얻는 순간이기도 하다. 재활용 제품의 브랜드, 어떻게 탄생된 것일까? 청바지, 버리는 청바지를 활용해서 가방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기억하기에 거의 뭐 한 500불 정도 하는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팔리고 있어서 제가 이걸 우리 간사들한테 좀 보여줘서 우리도 이런 거 만들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말로만 갖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돼서 제가 안 될 것 같아서 돈을 내고 비싼 값에 이걸 사왔습니다. 답심리에 위치한 의류 물류센터. 이곳으로 들어오는 하루 헌옷량은 약 2톤. 이 가운데 소비자를 통해 온전히 재사용되는 옷은 약 60% 정도다. 디자이너들은 옷을 직접 고르는 작업으로 디자인을 떠올리기도 한다. 때론 디자인을 구상하고 적합한 옷감의 재질과 형태를 찾기도 한다. 옷 하나를 만들기 위한 작업은 신제품 제작 못지않게 진지하다. 헌 옷을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소재도 그 옷은 한 벌밖에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리메이드를 하는 작업을 하니까 정말 세상에 한 벌밖에 없고 저희가 만들면서 되게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되게 그게 리사이클 작업의 장점이고 저희가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디자인뿐만 아니라 제작도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그야말로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만의 작품이 탄생되는 것이다. 리폼이라는 그런 약간은 쉽고 단순한 개념을 좀 넘어서려고 했고요. 그 개념을 넘어서려면 어느 정도는 생산의 그런 양이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그 재료에서 완성품이 나올 때까지의 과정에 어떤 룰이 생겨야 되거든요. 예. 그 공정이 너무 어렵지 않고 이게 반복 생산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거에 어떤 기술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고, 더 많은 이들이 더 많은 제품을 만날 수 있다면 재활용 브랜드 산업의 물꼬가 트이게 되지 않을까. 솜씨 있는 주부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뭐 이런 걸 만들어서
그 자기 가족들을 위해 쓴다거나 또는 뭐 이런 것을 하는 어떤 친목 모임 같은 거 이런 정도로 있었죠. 근데 이것을 저는 기업화해내는 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새로운 어떤 생태적인 사회를 위해서 고민하는 이런 어떤 식자층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젊은이들의 어떤 기호나 이렇게 구미에 맞게 만들어서 하나의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게 저는 참 소중하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런 그 물건 하나도 저는 생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완전히 닿을 때까지 다시 재활용되고 쓰여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매일 새로운 상품들이 끊임없는 유혹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이른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대. 물건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는 방법도 중요한 때다. 매립지의 열로 온실의 꽃을 키우고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몸을 던진 개는 건설 자재로 다시 태어난다. 폐기물로 만든 연료로 수만 평 온실을 따뜻하게 해주고 폐식용유론 바이오 디젤이 만들어지고 있다. 미래를 여는 열쇠, 바로 재활용이다.